매년 1월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히는 CES가 열리는데요. 지난 1월에도 어김없이 CES 2024가 개최됐습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한 해 동안 선보일 혁신 제품을 첫 공개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는데요. 우리나라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투명 무선 OLED TV를 선보여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가전 전문 기업에서 만든 전기차 알파브를 선보여 자동차 전장 사업의 진심이 LG그룹의 혁신 기술들을 총망라해 보였습니다. LG의 미래 자동차 솔루션은 완성차 조립만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영역에서 미래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LG가 고전 끝에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고 절치부심으로 탄생시킨 역작이 아닌가 탄성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죠. 잘 나간다고 할 수 없는 분야를 계속 고집하기보다 내가 잘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한다면 훨씬 더 큰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됐어요. LG가 지금도 힘들게 폰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한국이라는 이름을 기술력과 함께 세계 무대에 떨친 LG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대구 농구 FM 이 따뜻한 시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희와 현정이의 이 따뜻한 시선 속으로 들어오시죠.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최소한의 이슈, 오늘의 단상. 영희 씨는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뭔가요? 글쎄요,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건 잘 없는데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그쵸. 저도 지금 떠오르는 게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둔 금송아지? 통장?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해봐 주시고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희와 현정이의 이 따뜻한 시선의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지금 어쩔 수 없이 오늘 오후 3시에 영희 씨가 무인도로 홀로 떠나야 돼. 그럼 돌아가서 짐을 챙기잖아요. 무엇을 챙겨갈까? 아마도 소중한 것이겠죠. 네, 저는 수영복하고 낚싯대 같은 걸 챙겨갈 것 같고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요거 있으면 무인도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역시, 상황이 조금, 애매했네요. 네. 인생에서 소중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근데 이슈를 다루면서 요런 얘기 조금 생소하시죠? 오늘 우리 주제가 나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이잖아요. 네. 조금 짐작은 하시겠지만, 미니멀리즘,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고 또 너무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less is more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세계적인 건축가 미스 반데어 로에가 사용해 널리 알려진 말인데요. 원래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less is more. 적을수록 좋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보통 디자인을 할 때 주로 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덜어내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심플함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런데 최근 서서히 이 미니멀 열풍이 시작되면서 less is more라는 문구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삶의 군더더기를 빼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가치관이라 한다면 미니멀 라이프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생활 습관을 보통 이야기해요. 둘은 특별히 구분하진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물건을 줄여야 미니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정말 그게 궁금하네요. 물건을 뭐 10개만 가지고 있어야? 아니면 뭐 한 50kg? 이런 것도 좀 우습고요. 네, 그래도 오늘 우리들의 주제를 찾아가는 핵심 질문이 될 텐데요. 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후미오는 물건을 버리고 불행도 함께 버렸다라고 할 만큼 이 미니멀리즘은 삶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멋진 말이네요. 보통은 사람들이 소유, 즉 가짐으로써 안정을 느끼고 또 갈증을 해소하고 또 대리만족이나 편안함까지 느끼잖아요. 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필요한 물건을 전부 갖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없는 물건에 집착하고 마음은 늘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없는 것에 집중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네요. 가질수록 좋아져야 하는데 반대가 되고 마는군요.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도 언젠가 꼭 쓰일 것 같아서 또 없으면 아쉬울 것 같은 막연한 마음에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잘 쓰지도 않은 채 많은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정말 그래요. 제 얘긴데요. 사실 머무는 공간들을 떠올려 보면 굳이 공간의 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공간이 좋다거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좀 비우는 여백의 미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공간도 숨을 쉰다고 하죠. 그죠. 좋은 기운이 드나들 수 있다. 이런 풍수 인테리어도 있고요. 그래요. 예, 맞아요. 물건이 없어서 느끼는 허전함보다 채워짐으로써 느껴지는 또 답답함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다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간은 좀 비워질 때가 좋죠. 예쁘고 정갈하고. 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잘 비우면서 굳이 미니멀리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쁘고 정갈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단계 정리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드디어 오늘 우리의 서두의 질문. 내게 가장 소중한 것에 진가가 발휘되는 지점이네요.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을 의식해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외의 물건들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미니멀리즘은 내 자신의 가치관을 찾아 떠나는 여정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쓰고 싶었던 뭐 취미용품, 예뻐서 산 그릇들, 아끼는 신발들 얼마나 다양하고 많겠어요. 그렇게 저렇게 하나둘씩 쌓여서 잘 쓰지도 않는 물건들에 묻혀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죠. 네, 맞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짐, 입지도 않는 옷, 손님용 식기, 친구들까지 라이프 스타일은 바뀌었는데 짐은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죠. 네. 그런데 이 물건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 소중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함부로 재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이런 상황에도 갖고 싶은 게 계속 생기고 내게 없는 것들이 왜 계속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물겹다 정말. 네. 맞아요. 현재의 나를 기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진짜 내게 소중한 물건과 최소한의 필요 물품들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미니멀리스트의 절제된 삶일 텐데요. 네, 또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잘 쓰는 것이겠죠. 맞아요.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모르고 묵혀만 둔다면 이 무가치한 거나 다를 바 없으니까.
무언가를 또 사고 싶어질 때 있잖아요. 소위 지름신께서 도래했다. 이렇게 네. 한번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자문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이 단지 갖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이 과연 맞는가? 네. 충동 구매, 보복 소비 등등 소유할 구실을 자꾸 만들다 보면 미니멀과는 자꾸 멀어지죠. 소중한 것을 소중히 하기 위해 소중하지 않은 물건을 줄인다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물건이란 진짜 물건 외에 필요 이상의 물건을 탐내는 마음, 욕심, 무의미한 일에 쏟는 에너지 등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와, 그렇군요. 이 절제하는 미니멀리스트의 삶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알아가고 또 더 많이 행복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대구 동구 FM 이 따뜻한 시선의 최소한의 이슈는 정동원의 여백 들으시며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할게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최소한의 이슈, 이쯤이면 심층이지.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 주로 뭘 하며 보내시나요? 혹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다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죠. 아, 정말 콕 찔리는데요. 저도 늘 하는 행동입니다. 네, 요즘은 정말 하루 24시간도 모자라 2중, 3중으로 둘러싸인 스마트 세상인 것 같아요. 영희 씨는 하루에 스마트 기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쯤, 몇 시간쯤 되죠? 자는 시간 말고는 다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도 근무 중에 6시간 이상, 그리고 요즘은 퇴근 후에도 설거지, 빨래할 때도 유튜브로 살림 맞아요. 영상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 OTT 드라마 한 편 때려야죠. 필수죠, 필수. 필수죠. 오히려 하루 중 스마트 기기 없이 사는 시간이 드문 것 같아요. 듣고 보니 너무 같은데요, 저랑. 그런데요, 이렇게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에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중독이 아닐까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잠시 여기 중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한번 갈게요. 중독, 영어로는 addict, 어원은 라틴어 addictus에서 왔죠. 무언가의 노예가 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고대시대 중독은 곧 노예라는 뜻이었대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빠져나오긴 힘든 모습들이 떠오르죠. 네, 그 중독하면 마약, 알코올, 도박 등등 무시무시한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등등 좀 더 쉽게 이 단어를 쓰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로 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맞아요. 요즘 이런 씁쓸한 표현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뭐죠? 끊을 수 없는 중독은 멈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네, 요즘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은 중독이 있는데 그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땡땡땡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 호르몬요. 우리가 그럼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퀴즈 타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우리의 일상에 이 심각한 중독을 야기시킨다는 이 호르몬, 땡땡땡 호르몬, 과연 뭘까요? 네, 호르몬 한번 내보시죠. 예. 네, 1번 엔돌핀, 2번 옥시토신, 3번 세로토닌, 4번 도파민. 아, 좀 헷갈리긴 한데요. 네. 네 가지 다 많이 들어봤는데 네, 굳이 뽑자면 4번 도파민으로 할게요. 귀신 같네요. 역시 4번 도파민 맞습니다. 오, 우리 방송 수준에 맞추려니 조금 어려우셨나요? 네, 우리 몸에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행복감과 밀접한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대요. 아, 알 것 같아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죠. 역시 박사님인가? 네, 멋집니다. 먼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안정 호르몬이래요. 오.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 식욕 조절, 학습 능력을 담당한다니 너무 유익하죠. 특히 요 세로토닌은 장에서 생성된다니 하니 장 건강이 바로 정신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저도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야쿠르트를 네, 계속 먹는 그 치료 방법을 누가 소개해주는 영상을 봤어요. 치료 방법까지. 네. 완전히 모범생 호르몬 세로토닌이 있었고요. 그죠. 네. 그런데 도파민도 행복 호르몬 아닌가요? 네. 일단은 행복 호르몬 맞습니다. 근데 조금 묘한 게 요 보상과 쾌락을 중심으로 작용합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게 행복이란 단어 대신 쾌락이라는 것. 살펴보면 도파민은 새로운 활동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키고 학습 창의력에도 중요하게 작용은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면 그 활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부여를 시키잖아요. 동기부여, 주의력, 운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이 도파민이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호르몬 맞는데요. 그런데 과도한 분비가 문제겠군요. 네, 맞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계속 수행하면서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겠죠. 그런데 네. 즐거움을 반복할수록 이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느꼈던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이 그 행동을 하겠죠. 예. 이게 바로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무언가 심취했을 때 기쁨과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자극이 반복될 때는 적게 또는 반응 수용체를 줄여버리는 얄미운 짓을 한다는 거군요. 네, 얄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쾌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자극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서 바로 이 중독이라는 단계로 접어든다는 거죠. 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스마트 기기 없이 잠깐의 공백도 견디기 힘들어 하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이 많아지고 있으니 현대인들의 새로운 불치병이 이 도파민이 밀접하게 연관된 게 맞네요. 네, 이렇게 도파민의 위험성 가운데 또 신조어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수집한다는 영문자 파밍이 합쳐져 도파민. 네, 맞아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도파민은 말 그대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 짧은 영상을 찾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분량이 짧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영상이 줄지어 재생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지게 돼서 좀처럼 끊어내기 힘든 상태죠. 힘들죠. 저도 그 쇼츠가 1분 이내인데요. 네.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쵸. 금방 가거든요. 정말 저도 신기해요. 저도 이 도파민 상태로 중독에 가까운 상태로 되네요. 어떻게 정말 도파민도 심각한데요. 네. 과유불급이라고 이 몸에 좋은 호르몬도 과하게 분비되면 탈이 꼭 나더라고요. 삼육대학원의 중독학과 교수 한 분은 우리 몸에는 내성이 있어 한 번 자극을 느끼면 그 다음에 더 큰 자극을 원한다. 도파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결국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정말 요즘은 각성하고 살지 않는 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도파민, 스마트 중독을 넘어서 이제 도파민 중독 세대. 이거 참 심각한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뇌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좀 알려주시죠. 네. 몰입의 저자 서울대 황농문 교수는 몰입은 적어도 3일 이상 일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풀어야 할 문제만을 생각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고도의 정신활동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논문을 아주 잘 쓰실 것 같은 황농문 교수님의 명언이시네요. 현대인의 집중력 저하는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고요. 대학생들은 이 평균 65초마다 하는 일을 전환했고 직장인의 평균 집중 시간은 3분에 불과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한창 공부해야 할 수험생들의 실상은 더 문제가 큰데요. 자극적인 소리를 담은 ASMR로 시작해서 음악은 기본인데다가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OTT 영화를 요약본으로 돌려봐야만 문제가 풀린다는 아이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하네요. 정말 뇌가 쉬질 못하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이 5분도 힘겨운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몰입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 어찌할 수 없는 중독이 되었더라도 꼭 해독을 해줘야 합니다. 예컨대 전날 게임을 10시간 했다면 그 다음 날에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식으로 디톡스, 즉 해독을 꼭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물리적으로 안 보이게 해두는 것만으로도 주의력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 내 몸에서 잠시라도 멀리 떨궈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실천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몰입의 경험으로 채워보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요. 네. 앞서 책 몰입에도 나와 있듯이 뇌의 완전한 몰입을 경험시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복감과 함께 놀라운 잠재력을 발동하게 한다고 하죠. 특히 성공하기 위해선 몰입하는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해요. 네, 몰입할 줄 아는 사람에게 성공도 행복도 따른다고 합니다. 중독을 밀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아마 몰입의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비법을 도파민이 아닌 중독도 아닌 몰입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소한의 이슈 두 번째 이야기. 이게 중독 아니면 뭐지? 마치겠습니다. 천장에 떠 있는 글자 넌 오늘 뭐 할까 이불을 걷어
더 잡아도 생각은 떠나질 않아. 어쩌면 좋을까 터질 것만 같은데 말을 할까 말까 티를 낼까 말까 너는 이런 날 모르지만 안 된다 안 된다 또 생각나 죽어도 안 된다 안 된다 또 너잖아 아무리 나를 비워도 자꾸 난 또 자꾸만 마음이 너에게 가 있는데 어떡해 친구들 내게 말을 해 너 요즘 이상해 괜히 난 버럭도 화를 내 내가 왜 너를 좋아해 아냐 난 인정할 수 없는데 진짜 사랑일까 순간 착각일까 나도 이런 날 모르지만 안 된다 또 생각나 죽어도 안 된다 또 너잖아 아무리 나를 비워도 자꾸 난 또 자꾸만 마음이 너에게 가 있는데 어떡해 말로 설명이 안 돼 내 맘 너만 생각하면 너만 마주치면 또 안달이 나는 걸 안 된다 또 생각나 알겠다 내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내 사랑을 다시는 너에 대해서 손은 일 없으니까 더는 망설이지 않을게 더는 비겁하지 않을게 이제 너에게 고백할게 사랑해 명작이 명곡에게 편지로 쓰여진 소설은 혼자서 하는 독백이 되기도 하고 존재하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바깥 세상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 X에게 그녀 A는 오늘을 살아온 자신의 모든 감각과 사유를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그를 향한 그리움과 존재의 가치, 사랑의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오늘 명작 존 버그의 편지로 쓰여진 소설 A가 X에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선정하고 전해드리고자 뽑아온 명작은 바로 존 버그의 편지로 쓰여진 소설이죠. A가 X에게라는 작품인데요. 일단 제목도 특이합니다. 2009년 열화당 출판사에서 김현우님의 번역으로 출간된 A가 X에게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고를 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왜 좀 더 대중적이고 만만한 편한 책들도 많은데 굳이 어떻게 보면 숨어있고 생소한 A가 X에게였을까? 네, 저도 그 네. 존 버거라는 작가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아, 예. 이 책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A가 X에게는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고 할까요? 그죠. 어려운 책이었어요. 음, 읽을 땐 쉽지 않지만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 책이기도 했고요. 네. 그 책 자체도 열화당이라는 곳에서 펴냈는데 그 사진책을 많이 편찬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표지부터 참 참해요. 네, 맞아요. 표지에 책 속의 주인공 A로 보이는 여성이 그려져 있고 뭔가 느낌에서는 독특함이 있어요. 작가 존 버건은 1920년대 영국 전후 세대로 성장해서 2017년 약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왕성하고도 다방면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화가이자 미술 비평가로 시작된 그의 행보는 사회 체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회 비평가로 다큐멘터리 작가로도 활약합니다. 네, 오랫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렬하고도 명쾌하게 관점을 제시하죠. 작가적 감수성을 발휘한 다수의 책들을 펴내며 반향을 일으켜 왔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Ways of Seeing,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책이 많이 알려졌고 70년대 부커상 수상작인 지, 연작 단편집 그들의 노동에 함께 하였느니라, 네. 소설책 결혼을 향하여, 우리 시대의 화가, 벤투의 스케치북, 또 가장 최근에 킹 거리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관점과 형태의 소설들이 소개됩니다. 예, 흔히 우리가 매니아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는 맞아요. 그런 작가가 존 버거더라고요. 네, 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보는 보배를 넘어서 존경받는 작가들의 작가, 예술가이자 소설가이며 공감하는 사회 비평가이죠. 이러한 존 버거의 영역들을 이해하면서 소설을 들여다보면 마냥 어렵기만 했던 내재된 의미들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맞아요. 그의 소설이라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형식 면에서도 독특함과 변화를 추구해요. 그리고 소설 속에 그려진 그림들만 한번 봐도 언어의 시각화라고 할까요? A가 X에게 이 소설만 봐도 작가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와닿죠. 네. A가 X에게는 마치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눈에 보이듯 묘사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추억과 연결짓고 대상에 대해 끊임없는 탐색으로 꽉 짜여진 섬세한 편지를 써내려가는 소설입니다. 네. 정부 권력이 강한 어떤 나라가 배경이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항하는 테러리스트를 결성하려다가 투옥되는 남자 주인공이 X예요. X는 이중 종신형이라는 형을 받은 기구한 운명의 사나이인데요. 그 이중 종신형이라는 말에 슬픔이 더 가중되더라고요. 그죠. 네. 세상과 맞서 싸우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주인공의 상황을 비극의 극대화로 묘사하기 위한 장치인 것 같아요. 보통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죽잖아요. 네. 그런데 죽고 나서도 자기가 살았던 횟수만큼 시신까지도 종신형에 취한다는 형벌입니다. 아, 죽어서도 만나지 못하게 한다니 너무 슬프고 잔인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용소 내에서 최고로 긴 시간 수용됐던 장기수의 방에서 사후에 발견된 이 편지 글이라는 설정의 이야기가 A가 X에게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사회가 가진 문제가 개인의 삶의 비극을 만들어낸 상황인데요. 약사인 여주인공 A, 즉 아이다가 정치범으로 수감된 연인 X, 사비에르에게 쓴 편지글은 독특한 사유와 일상을 잘게 부수어낸 세심한 묘사로 이루어진 어휘로 보여지는 것들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연상작용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아는 피는 또한 돌이 되는 법도 알고 있다.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고통이다. 이것이 내가 배운 것이다. 그녀는 책을 덮어서 양동이 옆에 내려놓았어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걸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온통 고통뿐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갈기갈기 찢는 일을 멈추지 않잖아요. 말 좀 해주세요.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어쩌다가 우리는 단지 아파하기 위해서 태어난 걸까요?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정말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아이다의 편지와는 다르게 혁명가인 사비에르는 자기 생각을 정리해둔 메모만을 마치 답장인 듯 아닌 듯 딱딱한 고딕체로 남기는데요. 사회적인 자신의 견해, 사회적인 모순, 개혁의 필요성, 해결 과제 등을 입증하는 듯한 건조하고 냉철한 어조로 말이죠. 네, 작가 존 버거는 좀 이례적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게 아닌가. 소위 일반화된 길을 걷지 않고 뚝심과 고집의 마이웨이를 간다고 하죠. 네. 좋게 말하면 소신 있는 삶은 걷습니다. 그 당시 전쟁이 만연화된 시대에 참전 대신에 노동 현장에 뛰어들고요. 네. 사회주의자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중년을 지나면서부터는 프랑스 동부의 시골 농촌으로 가서 농사일과 글쓰기를 함께하는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존 버거는 작품과 혼연일체가 되는 삶, 작가의 사상이 곧 그의 삶 자체이고 작품 하나에도 작가의 그 전체가 그 삶이 녹아들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설 속에 손그림이 드문드문 그려져 있는데요. 만날 수 없는 둘 사이에 A는 자신의 손그림을 보내어 함께 하고 싶은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네. 내가 보낸 손그림들을 창문 바로 아래에 붙여놓았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바람이 불 때마다 그림들이 제멋대로 흔들린다고요. 그 손들은 당신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먼 곳을 보고 싶을 때 당신의 고개를 돌려주고 당신을 웃게 해주고 싶은 거라고요. 태어난 아기들이 울음 대신 웃음을 터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질문이죠. 우리 삶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 인생에서 나의 손은 당신을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1972년 G라는 작품으로 부커상을 수상하였고 그의 나이 70세가 넘어 출간한 A가 X에게 이 책은 또 한 번 2008년 부커상 후보에 오릅니다. 예술과 소설의 합작품, 묘사되는 어휘가 마치 눈으로 그려지듯이 사실적이던데 어떠셨어요? 영희 씨도 꽤 감명받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발췌한 부분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소설 속에 음악이 접목되어서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음악이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이 부분 류트라는 악기 소개가 나와요. 류트요? 네. 그 류트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네. 그 기타처럼 생겼는데 크기가 크고 현이 13줄 아니면 20줄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네, 악기가 큰 만큼 끌어안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소설 속 류트 이야기와 류트 연주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류트는 다른 어떤 악기와도 달라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나의 류트를 가슴에 안는 그 순간부터 악기는 남자가 되거든요. 남자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건 즉시 느낄 수 있죠.
소개해드리고 있는 오늘 명작 A가 X에게 소설 속 아이다의 마음을 대변했던 악기 류트의 연주곡을 오늘의 명곡으로 만나봤고요. A가 X에게에서 한결같이 그리고 끊임없이 편지를 쓰는 그녀 A는 단 한 번도 같은 표현을 쓰질 않죠. 의식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편지글 속에는 다양하고도 방대한 사유를 담고 있어요. 흔히 편지라고 하면 보고 싶다, 오늘은 무엇을 했고,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땠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네. 온전한 세상 속에서 나의 온 우주, 사랑하는 한 사람만이 사라져버린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여인에게 그 삶의 무게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소설 속 화자는 결코 좌절하는 법이 없죠. 그리움이 휩싸여 감정이 폭주하는 법도 없고요. 너무나 친절하고도 독특한 묘사로 절대 지루하지 않을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죠. 존 버거의 소설은 한마디로 어렵다고들 느끼실 텐데요. 미술도 비평하고 사회도 비평했던 존 버거는 결국 생애 끝까지 소설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는 따뜻한 진심을 유지한 채 혼자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고수하고야 마는데요. 전 세계를 통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사회의 반향을 일으키며 던져온 메시지는 생애 후반기 자신의 삶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화상 같은 이 소설 A가 X에게로 돌아온 듯하죠. 문장이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네. 소설이지만 너무 시적인 젊은 감수성이 어찌 보면 노년에 접어든 작가에게 이어지고 있고 생각의 파편이라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그렇죠. 연결지어 완성해내는 탁월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하게 하는 소설. 그죠? 예. A가 X에게는 또한 현실과 이상의 조화 같아요. 현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A. 그리고 사회가 그려져야 할 이상을 이야기하는 X. 예. 그리고 결혼을 시도하고 계속 소망하는데 결국 현실과 이상의 만남을 결혼이라는 궁극의 합일점을 이야기한 것인가 싶어요. 교도소 안과 교도소 밖을 서로 묶어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요. 네. 너무나 사랑에 차 있는 따뜻하고도 일관된 어조로 사랑하는 이와 함께 느끼고 함께 보고 듣는 일체화된 합법으로 가끔은 노래하는 듯 또 가끔은 꿈을 꾸는 듯 편지를 쓰고 있는 A. 하늘에는 태양이 낮게 떠 있네요. 태양은 근시여서 그동안 달라진 변화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산에서부터 이어지는 땅의 생김새는 그대로예요. 태양도 그건 알고 있죠. Heart beats fast, colors and promises. How to be brave? How can I love when I'm afraid to fall? But watching you stand alone, all of my doubt suddenly goes away somehow. One step closer. I have died every day waiting for you, darling. Don't be afraid.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처음 저희가 이 책을 선정했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A가 X에게를 이 책의 가치를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였거든요. 네, 맞아요. 읽을수록 빠져들어가는 묘한 매력의 소설인데요. 정말 하나의 이야기 한 편의 소설 안에는 그 어마어마한 작가의 삶과 가치관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존 버거 작가는 소설 형식의 고정관념을 많이 파괴시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화제의 소설작 결혼을 향하여라고 있거든요. 네.
존버거 작품을 맞이하기에 가장 진입하기 쉬운 또 소설적 재미도 높은 책이라고 하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결혼을 향하여를 만나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존버거의 A가 X에게 읽을 땐 재미를 모르다가 읽고 나면 여운이 긴 것 같아요. 존버거는 삶에 함께하는 현장 속으로 그 사람 자체가 작품이 된 느낌이 짙고 보고 난 후에 남겨지는 것, 그것이 존버거 소설의 진가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많은 작품 중에 백미라 일컬어지는 A가 X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예술가이자 소설가이자 사회 변혁가였던 존버거. 그의 A가 X에게 오늘 조금 길게 만나봤는데요. 근데 우리 이 분위기 어쩌죠? 빨리 명곡 한 곡으로 마무리해야겠어요. 네. 경서의 나의 X에게. 제목이 너무 어울리는데요? 그죠? 나의 X에게 경서의 곡 들으시면서 오늘 명작 명곡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게 말할 거야 너를 좋아한다고 요즘 어떻게 지내 가로수길 걷다가 생각이 나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우리 둘만 없어서 어색했었어 늘 집에 갈 땐 항상 뒤돌아보며 날 보며 웃어주던 네가 생각났어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게 말할 거야 너를 좋아한다고 가던 한강공원에 이어폰 하나씩 나눠 끼고서 벚꽃 엔딩같이 듣고 있으면 부러울 게 없어서 너만 있으면 널 사랑할 때 내가 너무 그리워 날 보며 웃어주던 네가 보고 싶어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게 말할 거야 너를 좋아한다고 같이 별 보러 갈래 널 다시 만나면 네 옆에 기대서 잠들고 싶어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 곁에 있어줘 내겐 너뿐이라고 동구 어디까지 가봤니? 자,
이따시에서 가장 활기찬 코너죠. 동구 어디까지 가봤니?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이 우리 동구 FM이 알려지게 되면 이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제보로 구성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희망사항이 너무 큰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동구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그렇죠. 나만이 알고 있는 동구에 숨겨진 장소가 있다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 제보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긴 미처 몰랐지로 바꿀 수 있겠는데요. 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곳도 듣게 되신다면 짐작 가신 분들은 무릎을 탁 치실 것 같아요. 빨리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소개할 곳은 동구에 트레킹하기 좋은 길입니다. 오, 트레킹. 네, 바로 대구선 공원인데요. 대구선 하면 동대구역과 반야월역을 잇던 화물선 노선을 말합니다. 오, 추억의 기찻길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옛날 기찻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05년에 새로운 대구선이 개통되면서 2008년에 화물열차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열차가 폐지되었는데요. 대구선이 있던 시절 이 열차는 안심연료 단지 내 연탄 공장에서 연탄 원료를 수송하였어요. 오, 그곳이 지금 멋지게 탈바꿈한 안심 뉴타운이죠. 네, 우리 방송국 바로 옆이죠. 네, 연탄 공장에 있던 자리가 현재 안심 뉴타운으로 상점 벽해가 되었고 이 대구선 열차도 추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애틋하네요. 네, 그래서 이 열차 선로를 유지한 채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바로 그 장소를 오늘 우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이것 선로를 따라 들어선 공원이 바로 대구선 공원입니다. 유라교 서측 한국신경외과 뒤편에서 시작해서 동구청 옆 대구선 아양공원까지 이어지는 길은 6km 정도로 도보로 1시간 반, 자전거로는 20여 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긴 거리가 하나의 선형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 아양 기찻길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그 길인가요? 소문에 자연 풍광이 예쁘다던데요. 네.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건 말할 필요가 없고요. 주택가 사이의 철로라는 이색적인 풍경이 정말 인상적인 구간입니다. 네, 기대와 함께 그럼 계속 걸어가 볼까요? 네. 용계동 한국신경외과 뒤편으로 가면 동촌 둘레길이라는 안내판과 함께 공원이 시작됩니다. 이 길을 따라 서쪽을 향해 걷기 시작하면 좌측에는 시티 프라디움 아파트가 있고 우측에는 정동고등학교와 농경지가 펼쳐집니다. 네. 한여름 농경지에는 연꽃들이 만개의 장관을 이루고요. 겨울에 이곳 벌판으로 찾아오는 철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 다양한 꽃들과 곡선 라인을 살린 길들이 어우러져 아기자기하고 아늑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연꽃과 철새들 한마디로 힐링이네요. 네, 걷다 보면 고속도로의 고가다리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고가다리 바로 아래에는 운동기구가 있고 여기서 좌측으로 나가면 용계역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요즘 보기 힘든 운동기구 거꾸리가 있는데요. 혹시 왜 우리 주변에서 거꾸리가 사라지는지 알고 계세요? 아, 저도 들었어요. 그 거꾸리가 안전사고가 많아서 설치를 거의 거둬들이고 있다는 기구 맞죠? 네, 작년에 네. 많이 없어졌고요. 남아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아직 여기는 이곳에는? 네, 거꾸리가 있더라고요. 남아있군요. 네. 예, 잠시 쉬며 거꾸리에 매달려 뒤집혀진 세상도 구경해보면 됩니다. 네. 네. 주민들이 직접 발받침대와 푹신한 매트까지 깔아놓은 운동기구를 보고 있노라면 이곳을 내 것처럼 아끼는 이웃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렇죠. 요런 세심함 때문에 왠지 운동 한 번 더 하게 되는 자동 모드. 네. 고가다리부터 홈플러스 동천점 뒤편까지 공원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요. 이 길이 주택가 사이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이색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여기를 다녔을 기차는 조금 애물단지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랬겠죠. 그 소음이 심하니까요. 그래서 기찻길을 등지고 주택을 지었을 거고 집의 뒷면과 뒷면 사이를 지금은 걸어가게 되는데요. 오, 너무 신기한 풍경이네요. 네, 어디에서도 잘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그 기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의 입구를 밖으로 냈었는데 지금은 사생활도 침해하지 않은 배려 깊은 공원이 된 거죠. 네. 여기서 잠깐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방촌역을 조금 지난 지점에 봉고 뒷곡이라는 식당이 맛집이라는 소문을 지인한테서 들었어요. 오, 걷다가 출출하시면 여기도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고 뒷고기. 네, 조금 더 걸어가시다 보면 홈플러스 동천점 뒤편에서 공원길이 끊기는데요. 아이고, 끊기나요? 네, K2 군부대가 있어 그렇다고 하네요. 이때 약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없을 것 같은 주택가를 따라 걸어가면 머지않아 공원길이 다시 나타나니까요. 네. 그 입구를 잘 찾은 뒤 계속 걸어가면 공항로와 만나게 되고 여기서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가면 드디어 아양 기찻길이 보이게 되죠. 네, 기찻길에서 보는 금호강은 물길이 넓고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면 동구천과 대구선 아양공원이 나오고 우리의 여정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도 정말 아는 사람만 안다는 멋진 길이, 그것도 추억의 기찻길이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론입니다. 자랑스럽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대구선 공원 어떠셨나요? 주택가 이면에 있어 잘 알려지지 않았고 길게 늘어져 있어 공원인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동구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신기한 곳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발품은 저희가 팔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숨은 명소를 찾아서 동구 어디까지 가봤니 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구 FM 이 따뜻한 시선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영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 묘한 기분에 나 두근대는 이 느낌 멈추고 싶잖아. 걸음을 점점 더 느리게 스윗해 마냥 눈부신 햇살 아래로 걷다 보면 만나게 되겠지. 나를 사로잡는 이 향기에 걸음을 멈춰본다. 안녕 깜빡 눈 인사해 멈추지 않는 이 설렘. 이유는 없어 안 돼 말로 설명이. 왜 이럴까 나만 설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 Anyway 언제부터 우리 시작이 됐는지 둘이 뒤돌아보니 모든 날 모든 곳에 너뿐이야. Hey, 이제 내 맘 가는 대로 To be continue. 발에 닿는 길이 포근해져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1, 2, 3 너와 함께라면 어디라도 행복해. 마치 계절이 하나뿐인 것처럼 매일매일 따뜻한데 스윗해. 어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오직 너만 내 곁에. 안녕 깜빡 눈 인사해 멈추지 않는 이 설렘.